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유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유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쪽 상업 생산과 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수입 물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어제 S&P 같은 경우 이제 전고점을 살짝 넘을 뻔하다가 넘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고점을 넘느냐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느냐 좀 두 개가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좀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사실 좀 저는 미국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있다가 이제 실질금리 좀 금리들 추이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나중에 보고,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그리고 S&P 관련해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이란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이제 ISM, 비제조업, 제조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온지 회피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S&P 차트, 이제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한번 나스닥이랑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만기별 트렌치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BI랑 실질금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약간 실질금리가 미국 쪽인데요. 이제 2년, 5년하고 어떻게 보면 2년하고 이제 약간 5년, 10년, 30년, 특히 10년, 30년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이제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안에 내재운동성, V 코스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콘 지금 계속 오늘도 사실 신저점을 갱신을 했는데, 이제 좀 이 부분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이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보주들도 좀 낙폭이 좀 나름 컸었죠. 네, 특히 이제 DB가 더 컸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메타 플랫폼즈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나름 낙폭이 좀 크게 있었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수급에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하락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매도의 영향이었었고요. 이 검은 색깔이 코스피 200 차트고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가 쭉 들어왔다가 막판엔 조금 약간 되돌리는 모양새긴 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65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는 이제 기관이 한 720억 정도, 한 7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규모 자체는 사실 크진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8,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기관 7,000억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4,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1조 2천억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개인이 지금 약 한 1조 7천억 정도 코스피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한 1조 8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오늘 좀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선물 순매수는 한 9천억 정도로 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연초 1호부터 개인 수급 자체가 지금 72조, 상당히 많은 구간이라 중기적인 수급은 계속해서 일단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도 차트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현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좀 매수 추세다라는 게 살짝 좀 다릅니다. 다만 중기적인 추세 자체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상업 생산이 나왔었는데 예상치 0.9%를 대폭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1.6%, 어마어마하죠. 전월 대비 1.6%면 연율화 시키면 곱하기 12 하면 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허리케인 이제 저번에 작년도 이제 아이다 영향에 조금 기저 효과도 있다라고는 이제 좀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리고 소매 판매 자체도 예상치 1.4% 전월 대비 상회하면서 1.7% MOM으로 전월 대비로 나왔고요. 이제 그래서 증시가 좀 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에는 지금 상당히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경기보다는 증시는 역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마지막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적 완화 이후로 지중금이라는 개정이 생기면서 조금 약간 과거에 이제 2009년도 이전의 경제학과 지금의 경제학이 좀 다르게 돼버렸거든요. 약간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완벽하게 먹히진 않는 상황이어서 지중금이랑 개정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왜 경기가 좋아지는데 증시는 안 좋을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는데 0.3%고요. 예상치가 0.3%였는데 상회하면서 0.5% 대폭 여기도 증가를 했습니다. 물가 압력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박힌 리치몬드 이제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려면 몇 개월 더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바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었고요. 연준의 이제 행동에 거스르지 말라고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중앙은행에 거스르지 말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의 격언이 있지만 그건 연방준비은행의 행동에 거스르지 말라는 거지 연방준비은행 이제 총재들의 이제 립서비스에 거스르지 말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 이제 연준 어떻게 보면 1970년도 이제 그를 경험해 봤던 이제 연준 출신들이나 이제 연준 의장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과거 바로 전 연준 재무장관이었던 이제 서머스 분도 있고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있어서 저는 사실 우려를 할 만한 수준인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정부 부채 상쇄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건드리진 않고 있다. 이 부분 이제 아까 실질금리 할 때도 같이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단기 실질금리 약간 내려가는 상황, 좀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거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국채 이제 재정 적자가 많다 보니까 정부들이 이자율 때문에 이제 금리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거치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기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자산시장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이 더 거치죠. 왜냐면 기업 이익도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고요. 명목적인 기업 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자체는 더 거치고 사실 빚진 이제 특히나 이제 빚이 많은 이제 부자들이나 오히려 정부가 이득을 보고 그 빚을 어떻게 보면 중상층이 좀 약간 갚아친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부자들의 그리고 정부의 빚을 갚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부가 그쪽으로 이동한 거를 아마 향후에 한 몇 년 뒤에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막기 위해서는. 근데 다만 그냥 먼저 선 결론을 내리자면 사실 지금 자체로는 아무것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미국 실질금리가 약 1%에서 2%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솔직히 웬만해서는 쇼스를 할 게 아닌 이상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서 주식은 지금 웬만하면 안 들고 있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숏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숏 하는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숏을 위한 주식을 들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코스피고요. 파란 색깔은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1드갭인데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으로 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는 레벨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더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S&P랑 뭐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비싸 보인다. 근데 허나 둘 다 비싸 보이고 특히 미국이 상당히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보일 땐 전 미국이 훨씬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드 모형으로 보더라도 페드 모형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인데요. 뭐 여전히 뭐 사실 페드 모형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은 계속 빠지고 있죠. 조심을 특히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잠시만요. 네. 일단 먼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4천억 정도 되면서 계속 야금야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 매매가 이제 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좀 이제 신용장고 자체가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둘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 모양새고요. 계속 조심을 중기적으로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신용장고 같은 경우도 이제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고점 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신용장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M2 이제 통화량 이제 지표로 나눈 같은 경우에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과거 18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간 뭐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한국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고점 치고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 쭉쭉 빠지기 때문에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보더라도 이미 과거 고점들을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계속해서 있는 레벨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넘지 않아서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 소노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 추세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붙어 있는 상황까지 와서 슬슬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단기 추세 같은 경우도 거의 달라붙었죠. 52동평균선. 이제 슬슬 정말 이제 위험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부터 좀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요즘은 그냥 제가 좀 증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장기 추세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1998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쪽은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까지 상승이 3파, 지루했던 조정이 이제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 큰 1파 완성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하락이 되면서 미증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빠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고점이 3파에 1파였다고 보고요. 지금 조정은 3-2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뭐 거의 딱 닿는 부분에서 조정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 3-1의 고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마지막 이제 3-1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이고 이제 2파랑 뭐 4파랑 저점을 그어서 3파에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3파에다가 올려놓으면 여기 이제 뭐 고점하고 고점을 딱 닿았기 때문에 뭐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뭐 깨질 때 매도할 수 있었고, 여기가 이제 그럼 조정 파동의 A파, 여기가 B파, 여기가 C파, A, B, C로 큰 A까지도 왔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랑 뭐 B파랑 그어서 이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았을 때 여기도 뭐 저점 다 닿여 있었었고요.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보여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지금 또 다시 또 하회를 하고 있어서 뭐 보시면은 오늘 딱 여기 4파랑 A파 저점 그은데 딱 여기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여기를 깨면 이제 내일 만약에 또 하락하면 추세가 이제 또 다시 좀 쌓여집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일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여기가 깨지거나 1차 여기가 이제 사실 뭔가 느낌이 싸하다, 이제는 좀 여기가 깨지면 느낌이 싸한, 여기서 딱 오늘 끝이 났는데 이 채널에서 여기가 이제 깨지면 느낌이 싸하고 여기가 깨지면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여기가 이제 확실히 전저점이 깨지면 저는 생각보다 좀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아까 여기가 A, B, C 조정이 나타났었고, B파가 뭐 사실 A, B, C로 전 406 정도까지는 계산치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최대 422.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갈 수는 있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B파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파동이긴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상 유일하게 추정이 안 되는 파동이 B파기 때문에 B파에선 저는 웬만하면 그냥 무리를 안 하시는 게 계속해서 뭐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위험하게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일단 계속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기 채널이 깨지면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사실 여기 1, 2, 3, 4 이제 분봉으로 뭐 살펴보면 그냥 여기가 1, 2, 3, 4, 5로 나오고 여기가 그냥 이제 조정 파동이고 다시 올라가면 크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채널 자체가 여기가 이제 깨진다라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엄청 좋아 보이지도 엄청 나빠 보이지도 않고 딱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이제 국내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코스피는 차트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리고 뭐 괴선상으로 봐도 전환선 기준선에 오늘 딱 지지를 그래도 받긴 했고요. 여기서 이제 버텨주느냐 마느냐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코스닥은 파동으로도 잘 안 읽히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일 안 읽히는데 뭐 저는 그냥 여기 ABC 그다음 BC 정도로는 계속해서 일단 보고 있기는 합니다. 뭐 설사 여기가 올라가다 하더라도 뭐 저는 지금 뭐 증시 환경상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뭐 사실 뭐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레벨이다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추세 자체는 계속 좋은 추세긴 하고요.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뭐 26일 후행 스팬 뭐 호전돼 있어서 조금 그래도 뭐 추세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전환선이든 뭐 52동 평균이든 뭐 기준선이든 뭐 깨면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오늘 오히려 장중 고점까지도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저는 뭐 2009년도 이제 저점부터 해서 지금 1파, 2파, 여기 3회1, 3회2, 3회3, 3회에서 3회5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5파가 이제 저는 나왔다라고는 보고요. 그래서 1, 2, 3, 4, 5 이 큰 상승에 큰 조정이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살펴보면은 이제 일봉은 좀 로그를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풀고 살펴보면 코로나 이제 저점 이후로부터 마지막 5파인데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5회 5파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저는 여기가 이제 5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파랑 뭐 4파랑 이제 연결을 해서 3파 위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어서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딱 다인 부분에서 사실 잘 빠져줬어서 뭐 저는 그냥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제 전고점을 확 넘어버렸으면 뭔가 마지막 그래도 여기가 그냥 1, 2, 3, 4, 5인가 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 상승하는 폭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설사 여기서 전고점이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넘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숏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일단 결국엔 올라갔다가 이 올라가는 파동이 정말 끝이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의 끝은 다 왔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MACD나 RSI를 봐도 뭐지 사실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거의 5파 고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게 지금 50인데 50도 아직까지는 볼린저 밴드 다시 넘었다가 하회하고 나서 다시 못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그렇고 뭐 볼린저 밴드 200으로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사실 넘었다가 하회하고 재차 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방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선물 가격 같은 경우가 여기 볼린저 200에 좀 닿여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느냐 아니면 결국 여기서 닫고 좀 빠지느냐 뭐 딱 요 정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 좀 닫고 빠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한다고 치면은 지금 내려가는 모양 자체가 근데 이제 1, 2, 3, 4, 5는 아니고 A, B, C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A, B, C고 여기가 B고 이제 C라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큰 조정 자체도 아마도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플랫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A 조정 자체가 A, B, C로 떨어지면 플랫이 나오고 A 조정 자체가 1, 2, 3, 4, 5로 빠지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느냐, 이렇게 빠지느냐인데 뭐 당연히 지그재그가 더 최악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N자로 플랫 파동이 지금 나올 확률이 꽤 높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나스닥은 왜 이제 빠지는 걸로 보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뭐 가장 큰 게 이제 실질금리 때문인 거죠. 근데 실질금리가 지금 이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날 30년 실질금리인데요. 이게 가장 진한 파랑 색깔이 가장 위에 있는 차트가 30년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0.57%를 기록하고 난 후 이제 뭐 사상 최저치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마이너스 0.42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증시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년물 금리 자체도 실질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2년 실질금리까지는 이제 빠지고 있는데 2년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 자체 압력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말이거든요. 단기 물가 압력은 높아지는데 10년 장기 물가 압력이 낮아진다는 말은 결국 약간 지금 채권 시장도 이미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점점 지금 채권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가장 또 큰 문제점은 실질금리가 결국 왜 그럼 높아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금리라는 게 결국 이제 명목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거든요. 이게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을 빼는 건데 이때까지 뭐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채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명목금리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낮게 돼 있었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당연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였는데 양적 완화가 이제 끝이 나면서 이제 양적 완화 이제 테이퍼링하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명목금리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도 올라가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좀 눌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 눌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팁스 자체가 이 실질금리가 또 물가채 금리인 거거든요. 이 물가채 금리인데 이제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을 연말에 좀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건 이제 명목금리에 대한 얘기지 물가채 자체 발행 자체를 이제 물가에 연동시키는 물가채 발행 자체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채권 가격과
이제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채 가격 자체는 발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채 가격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실질 금리 결국 이제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증시 자체가 실질 금리가 낮아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성립이 되었던 장이기 때문에 언제냐의 문제지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금리 이미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이제 정말 째깍째깍 저는 이제 폭탄이 터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이미 채권 시장은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냐의 문제지 이제 정말 곧 언제냐의 문제지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그 정도의 이제 문제지 정말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뭐 사실 키스코홀딩스야 제가 뭐 매도를 못하니까 이제 물량 때문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제가 보통 대부분 이제 방송에선 계속 여기 그냥 깨지시면 매도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정작 저는 매도를 못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냥 아예 쭉 다 팔았어도 뭐 다 한 이 정도에는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뭐 여기서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저랑 여기 이제 투신이랑 같이 팔았으면 뭐 이렇게 떨어지긴 했겠죠. 이렇게 떨어지긴 했을 텐데 뭐 굳이 뭐 사실 저는 이제 결국은 간다 봐서 그냥 지금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유동성 적은 주식을 산 거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개별적인 주식은 전 지금 생각보다 크게 지금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실 숏을 지금 어느 타이밍에 더 잘해야 될까? 뭐 일단 약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오히려 주식을 그냥 숏으로 본 거로 그냥 전 더 싸게 사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러려면 숏이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가장 좀 집중 있게 보고 있고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뭐 개별 주식을 제가 지금 덜 본다는 느낌보다 개별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웬만한 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더 저에게 맞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좀 개별 주식은 저는 뭐 사실 주식 자체가 뭐 그렇게 사실 향후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뭐 그냥 5파라고는 보는데 이제 여기가 1, 2, 3, 4, 5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5가 어디까지 가냐겠죠. 어디까지 가냐인데 그럼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 마지막 5가 이제 어디까지 갈까인데 이제 5가 당연히 5는 5파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충격 파동이니까. 근데 1, 2, 3, 4, 5로 지금 이게 끝이 났느냐. 이 마지막 5도 1, 2, 3, 4, 5로 익히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면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5파가 모양새가 끝이 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이제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여기 이제 5파가 정말 그냥 끝이 났거나가 1번이고요. 그게 1번이고 그럼 2번은 여기가 이제 5의 1이고 5의 2고 5의 3이고 5의 4고 뭐 5의 5로 정말 이제 엄청나게 더 갈 수 있느냐가 갈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근데 사실 내려가는 모양, 올라가는 모양 자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차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 전고점을 지금 넘냐 마냐가 상방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하방으로 본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전저점이죠. 여기를 깨지면 엄청나게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저점을 깨지면 뭐 저는 뭐 거의 뭐 근데 하긴 이제 1, 2, 3, 4, 5니까 여기가 4파니까 뭐 그냥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로 끝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은 뭘 하기도 오히려 전고점이 뚫지 않는 이상 뭐 저는 사실 오히려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뭐 다시 새로운 파동 상승하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파동이 끝이 나고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때 그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여기도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랑 상당히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랑 그 테슬라 차트를 딱 똑같이 대보면은 거의 똑같거든요. 움직인 경로가 거의 이제 그런 극위험 선호 자산 같은 경우가 테슬라랑 비트코인이랑 한번 차트를 동시에 대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그냥 여기가 1, 2, 3, 4, 5로 끝이 났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파동 자체가 1, 3, 5파 중에 딱 한 파만 연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파랑 어떻게 보면 5파랑
길이가 비슷하고 3파가 지금 상승이 되게 크잖아요. 3파가 연장이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그럼 3파가 연장됐기 때문에 1파, 5파 길이가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5파가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진 않지 않을까. 1파랑 비슷하게 가면 빠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적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120의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고 일단 반등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26일 후행 스팬이 이제 여기 보면은 내려오면서, 고가가 이제 내려오면서 기준선 자체는 좀 내려오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지금은 사실 변동성은 추세는 좀 애매하다.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애매하고 내려간다고 하기도 애매한데, 추세 자체는 일단 아직까지 하방인데, 뭐 좀 이제 이 내려오는 기준선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하회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 내려오는 기준선을 주가가 이제 비치를 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을 더 세게 보일지 아닐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준선은 계속 내려올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오히려 신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뭐 저는 사실 뭐 신고점을 설사 갱신을 했다 하더라도 뭐 사실 이거 이제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실질금리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정말 뭐 사실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딱 사실 고점을 예측하는 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추세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추세를 거슬러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거는 지금은 정말 어깨도 아니고 귀 위, 거의 뭐 이제 정수리 근처이거나 정수리거나 뭐 둘 중 하나인 상황에서 정말 이제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저는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 보고요. A, B, C든 1, 2, 3이든 뭐 결국은 저는 더 빠진다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꽤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유로스톡스를 제가 채널링을 굳이 하진 않았는데, 이제 유로스톡스를 채널링을 해보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 일단 여기도 로고를 풀어야 되겠죠? 이제 로고를 풀고 보면은 이제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그어서 이제 채널링을 해 보면은, 여기다 그어야겠죠? 네, 여기가 고점이니까 오히려 이제 딱 그어 보면은 뭐 딱 닿았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여기다 딱 올려야 되겠죠? 딱 정확하게 올려놓으면은 지금 딱 거의 다인 상황이거든요. 어제 오늘이. 그래서 여기를 뭐 넘을 순 있는데, 넘을 순 있습니다. 넘을 순 있는데 넘었다가 결국 빠지거나 닿거나 빠질 때가 위험하다 보는데, 뭐 사실 유럽도 이젠 다 온 게 아닌가, 정말 뭐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P도 일단 전고점을 못 넘은 상황에서 정말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도 뭐 이렇게 기록에 남는 데이터에서 뭐 제가 숏을 외치는 게 뭐 그렇게 사실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저는 좀 위험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실질금리 때문에 올라갔던 장인데, 그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증시는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저는 시간의 문제지 버티진 못한다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 이제 뭐 항생은 그냥 우리나라랑 계속 비슷하게는 가는데, 뭐 최근엔 살짝 다릅니다만, 여기 A, B, C고 A고 그 다음 이렇게 B고 B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저는 중국 쪽은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서, 저는 뭐 사실 굳이 사실 항생은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파 자체가 우리나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파동이 비파여서, 비파는 손대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비파일 확률이 높아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비파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 뭐 중국 자체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뭐 고점을 사실 쳤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깨진 증거는 또 없긴 해서,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오늘 조정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딱 십자 거의 도지가 나와서 좀 빠질 수 있는 캔들 모양이겠지만, 오늘 아직 끝나진 또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뭐 과열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과열인 건 과열이지만 뭐 그쵸, 과열인 건 과열이다. 근데 이제 뭐 오히려 좀 증시가 저는 빠지면 달러가 조금 더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뭐 섣불리 또 빠진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또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저는 외환 자체를 투자하는 거는 정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냥 여기 구름대 그냥 상당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애매하다. 뭐 곧 사실 추세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WTI 같은 경우도 기준선은 내려왔지만 크게 또 이탈은 안 해서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다. 결국 곧 이제 위든 미시든 좀 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 좀 빠지는 게 이제 10년물이랑 30년물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금은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실질금리 올라가면 금은 떨어져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데, 결국 실질금리 저는 10년물 기준으로 1에서 2%, 뭐 2%면 더 좋긴 하겠죠. 한 2%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딱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반등을 보이긴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좀 빠지리라 보고요. A, B, C 정도 조정이 좀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크게 1, 2, 3, 4, 5로. 그 다음 A, B, C 조정 보이고 결국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1, 2, 3, 4, 5를 아직 안 쳤기 때문에 5파로 한 번 더 가리라 생각을 하고, 좀 그때 좀 증시도 조정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또 사모 쪽에서 던지면서 뭐 추세가 좋지 않아서 와 이게 지하 이제 뭐 한 5층까지 왔다가 이제 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제 지하 한 8층까지 내려온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와서 여기서 팔기도 뭐 사실 제가 한 이 정도부터 한 이 정도부터 얘기를 드리지만 뭐 사실 이제는 좀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사실 네 그래서 뭐 제가 딱 이제 뭐 여기서 이 120 이동평균선을 이미 깬 순간 뭐 사실 좀 팔기는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떨어지고 있는 게 뭐 저는 사실 수급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는 생각을 해서 뭐 사실 다시 수급이 돌아올 이유가 나타나는 게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하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도 여기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철근 섹터 자체들이 다 빠지고 있죠. 뭐 한국철강이나 이제 여기 자회사 한국철강이나 뭐 대한제강이나 뭐 사실 실적은 다 좋은데 새 회사가 다 빠지고 있는데, 근데 뭐 약간 뭐 그런 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거래량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랠리를 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량을 한번 보시는 거랑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주가는 똑같아졌거든요, 거의. 근데 이 팔았을 때의 거래량과 이 샀을 때의 거래량이 사실 매우 큰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게 진짜 제대로 뭔가 떨어졌다기보다 정말 극히 일부 소수의 사람이 매도를 해서 지금 빠진 거여서 뭐 사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고, 뭐 유일하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쪽 철강 쪽 이제 부동산 같은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중국 쪽 철강이 이제 계속 넘어오면 어쩔까, 이제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인데, 물론 이제 중국 쪽 철강이 엄청 덤핑으로 하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덤핑으로 할 만큼 이제 사실 철근이 이게 배송해오는 가격이 그렇게 싼 종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무게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출은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이 주는 건 맞는데, 뭐 그게 그렇게 엄청 심각하게 뭐 철근 시장 자체를 뭐 박살낼 정도는 아니라 그냥 지금 엄청 좋은 철근 시장이 그냥 이제 보통이나 보통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워낙 저평가여서 보통보다 조금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통보다 꽤 안 좋아지더라도 사실 그냥 현금만큼도 지금 시총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중요한 거는 물론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좋죠. 실적으로 모멘텀이 갈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금 3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그냥 실적에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밖에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24일 이후부터 자사주 소각이 돼서 뭐 사실 남은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자사주 소각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꽤나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리스크는 있고, 결국 조금 이제 장세용 사장님의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근데 뭐 상황 자체가 뭐 전 거기가 지금 몇백억 주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질질 끌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15,800억 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언제든 여긴 유상 감자도 이제 가능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상 감자는 오히려 주주들한테 나쁘진 않아서 오히려 좋은 거죠. 매우 좋은 거라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현재 주가가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이제 15,500원까지 내려왔고요. 뭐 실적 전망치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뭐 퍼가 뭐 사실 올해는 한 2.5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 전망치를 제가 보수적으로 사실 연구 추정치는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퍼가 한 4배밖에 안 된다. 뭐 중국적 물량 들어와서 영업이익이 616억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616이면 과거에 뭐 영업이익 안 좋을 때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저는 한 사실 7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영업이익이 뭐 한 40% 날라간다고 본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 사실 마진이 좋은 거여서 그거를 토대로 밸류에이션을, 장기 추세로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7만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쪽 반영된 이슈가 반영되더라도 저는 솔직히 한 7만원까지는 사실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싼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싼 거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과거부터 쌌죠. 이제 여기는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과거부터 쌌는데, 중요한 건 못 갔던 게 주주 환원 정책이라 그거를 해야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여긴 좀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를 깨지나 마지나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싸다고는 봐서 그냥 추세가 안 좋은 것 빼고는 그냥 주워 담기에는 사실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실질금리 반등할 때 여긴 오히려 괜찮은 회사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주식 자체는 저는 웬만한 건 다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는 이제 결국 실질금리 반등할 때 결국 이제 저는 금융지주나 손해보험 쪽은 괜찮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비파여서 여긴 좀 힘이 약하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좋다고 보고요. 뭐 대부분의 주식들 자체가 뭐 저는 사실 실질금리 올라갈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보고, 뭐 그나마 여기는 실질금리 올라갈 때 저는 좀 괜찮으리라 생각을 해서, 파생으로 만약에 이제 벌게 되면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사실 현대해상 같은 경우 상당히 싸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싼 건데, 이제 22% 돌파를 해서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급이 좋다 보니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솔직히 계속해서 전환선 위에서 놀면서 있는데, 뭐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만, 여기도 볼린저 밴드 모여있어서 위든 미치든 튈 수 있는데, 뭐 여기도 사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길게 봐서는 담기 좋은 회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사실 실질금리 올라가는 장에서 그래도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 조정은 지금 꽤 빠르게 올라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엔 좀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보고요. 여기도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 다른 금융지주들이 한 15% 되는데 낮은 건 14%도 있고 뭐 거의 17% 정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회사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네이버, 뭐 KT, 효성화학, 메타플랫폼즈 보시면은, 일단 뭐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11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약간 저평가, 그래도 꽤 저평가라고는 나오는데, 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절대가치 평가로는 웬만하면 저평가라고는 나오는 게 워낙 좀 실적 변동성이 커서 실제로 좀 저평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적정하거나, 뭐 저는 오히려 약간 고평가에 가깝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상대가치 평가로 좀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 보이면 항상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2021년 올해도 그랬었는데,
지금 좀 주가가 반등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지금 한 14%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 엄청 싸냐라고 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엄청 싼 정도까지는 또 아닌 거거든요. 최근에 비해선 싼 건 맞는데 뭐 여기 2016년, 2019년에 비해서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뭐 사실 섣불리 지금 들어가긴 좀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조정한 이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어서 뭐 그렇게까지 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비파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A, B, C 정도 저는 더 빠질 수 있지 않나. 조심을 좀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현재 주가 4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림으로 보든 FCF로 계산을 하든 뭐 둘 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레벨이다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도 A, B인데 B가 뭐 A, B, C로 갈지 그냥 여기 B여서 바로 이렇게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뭐 좀 B판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36,6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는 사실 FCF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긴 림보다는 FCF가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에는 이제 뭐 기대 수익이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주가도 같이 내려왔는데 이제 그게 ROE 자체 수익성이 같이 내려와서 내려왔던 건데 이제 수익성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좀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여기도 단기적인 추세는 좋진 않아서 일단 그리고 여긴 2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좀 지지선을 하고 있네요. 이제 그래서 여기를 깨느냐 밑으로 깨느냐 위로 반등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보고 좀 매매를 할 거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기도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조정이 꽤 컸었는데 현재 주가 24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264% 정도까지도 상승은 할 수 있다. 뭐 사실 베트남 쪽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주가 자체는 싸다. 근데 다만 그냥 그런 우려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 밑으로 오버슈팅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MACD로는 이미 매수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볼린저 밴드 이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파가 나올지 여기는 아니면 이제 비파냐 아니면 조정이 끝났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좀 길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비어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든 존재한다. 왜냐면 사실 어디가 바닥일지는 지나고 나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추세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공격적이라면 들어가셔도 되지만 뭐 사실 저는 일단 전환선이라도 넘고 가시는 게 뭐 맞지 않나. 그러다 전환선 하회하면 뭐 그때 매도하고 하시는 게 뭐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학 같은 경우에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과거 대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죠. 물론 이때는 워낙 쌌어서 이제 이때보단 낫지만 사실 절대 수치 자체는 지금도 높은 상황이다. 상대가치 평가에서 과거가 그냥 너무 쌌던 거고 지금도 사실 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사실 여기가 오파고 A, B, C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 B가 이렇게 가느냐, 여기가 끝이냐의 정도지, 뭐 결국에는 저는 조정은 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실 생각보다 뭐 사실 주식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사실 대부분 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주식 투자를. 그래서 뭐 사실
과거까지 한번 쭉쭉쭉쭉 그냥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특히 이제 뭐 미국 주식 투자했던 분들은 뭐 2009년부터 사실 조정다운 조정을 뭐 보이질 않았었잖아요. 뭐 조정 보여도 뭐 1년 내로 뭐 사실 그 연중에 다 사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그냥 뭐 주식 그냥 사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이때 이제 닷컴 버블 때 사신 분은 원금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10년부터 13년간 기다리셔야 이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고요. 니케이를 보면 더 사실 충격적인데요. 이제 니케이를 보면은 니케이를 투자하신 분이라면 1988년 거의 1990년이죠. 1990년에 투자하신 분은 아직까지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사실 주식이라는 게 거품이 꼈을 때 사면, 특히 이제 거품이 있는 주식을 사면, 지금 뭐 미국 전기차 상장된 뭐 리비안이 세계 자동차 시총 3위잖아요. 세계 자동차 시총 3위거든요. 3위인데 지금 매출이 0원입니다. 이제 리비안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시총 1위죠. 근데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총을 다 합친 시총보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테슬라의 시총은 이런 거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테슬라가 이미 혼자밖에 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 그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그런 상황이죠. 뭐 NFT 가면은 뭐 그냥 공모주들이 지금 14배가 오르고 뭐 하는 상황이 그냥 NFT만 한다고 하면 상한가, 그리고 이제 그냥 전기차만 하면은 뭐 그냥 매출은 빵원이지만 글로벌 이제 현대차보다도 시총이 몇 배 높은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가? 근데 그 비정상 상황이 끝나간다는 게 이 실질금리로 이제 점점 더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과거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오른다라고 과연 확신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죠. 주식은 사면 오른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과거 10년, 20년은 맞았지만 과연 주식시장을 긴 시결로 봤을 때 항상 맞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생각보다 지금은 정말 방망이를 짧게 쥐고 아니면 그냥 방망이를 잠깐 놓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뷰로는 저는 그냥 사실 웬만한 자산 시장은 그냥 실질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10년물이 1에서 2 정도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게 사실 그냥 현물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더 적절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산다고 하면은 금융주가 저는 차라리 추세는 지금 좋지 않아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냥 지금 금융주 추세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근데 실질금리가 1부터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현금이 안 좋을 거거든요.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 금이랑 오히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재 주식들이랑 부동산 쪽을 좀 투자하시는 게 더 적합한 선택이 될 것 같고,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자산시장에 있는,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산시장에서 잠깐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이미 채권시장은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좀 미련을 버리시고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미국 주식은 그래도 좀 잘 가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해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